비가 조용히 내리던 날이었다. 도심 외곽의 오래된 공동묘지 입구였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막 도착한 유족들도 말이 없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 낮게 이어졌다. 그 평온한 흐름이 입구 쪽에서 들려온 거친 웃음소리로 끊겼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동시에 느려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입구 한쪽에 노인이 서 있었다. 검은 상복 차림이었다. 손에는 젖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뒷모습에선 슬픔보다 무게가 느껴졌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보내러 온 길이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길이었다. 그런데 그 앞을 누군가 가로막고 있었다. 3명의 젊은 남자였다. 파란색 점퍼를 입은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웃고 있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는 손에 캔맥주를 들고 있었다. 회색 후드를 입은 남자는 팔짱을 낀 채 노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 통행료 있는 거 몰라요? 파란 점퍼 남자가 낄낄거렸다.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검은 모자 남자가 맥주를 들이켰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국화를 꼭 쥔 채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눈길을 돌렸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누군가는 발을 돌렸다. 장례식장의 침묵이 더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아저씨, 말 좀 하시지. 귀 먹으셨어요? 회색 후드 남자가 손바닥을 휘저었다. 노인의 앞에 서였다. 국화 몇 송이가 흔들렸다. 노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저기 좀 지나가게 해주시겠소. 목소리는 작았다. 간신히 나온 말이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그럼 뭘 주실 건데요? 파란 점퍼 남자가 담배를 툭 떨어뜨렸다. 요즘 할배들 돈 많다며 연금 펑펑 받잖아요. 검은 모자 남자가 맥주를 비우며 웃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낡은 지갑이 나왔다. 1,000원짜리 몇 장이 보였다. 이게 전부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세 남자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게 다예요? 장난해요, 할배? 그럼 국화나 내놔봐요. 저것도 돈인데. 회색 후드 남자가 손을 뻗었다. 노인이 뒤로 물러섰다. 국화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이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요? 죽은 사람이 꽃 받아서 뭐해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세 남자가 한 발씩 좁혀왔다. 노인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뒤는 묘지 담장이었다. 그의 손이 더 세게 떨렸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장례식장 직원도 멀찌감치 서 있었다. 비는 더 굵어지고 있었다. 노인의 상복이 점점 더 무겁게 젖어갔다. 그때였다. 입구 쪽에서 우산 하나가 천천히 접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빗물이 어깨에 떨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검은색 바람막이에 편한 운동화 차림이었다. 머리는 짧게 묶여 있었고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차림새였다. 하지만 걷는 방식이 달랐다. 발걸음에 흔들림이 없었다. 시선은 정확히 한 곳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세 남자와 노인 사이 정확히 그 중간 지점에 멈춰 섰다. 말은 하지 않았다.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선다는 것만으로 공기가 달라졌다. 뭐야, 아줌마? 파란 점퍼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어이, 말 안 들려요? 검은 모자 남자가 한 발 다가섰다.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 자세였다. 양발의 간격이 살짝 벌어졌다.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갔다. 손은 자연스럽게 내려와 있었지만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각도였다. 싸움을 배운 사람이 아니면 눈치채기 힘든 변화였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다. 이 사람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 세 남자의 웃음이 조금씩 사라졌다. 아줌마, 끼어들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요. 회색 후드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는 아직 거칠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힘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눈빛만 조용히 세 사람을 훑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정확하게. 마치 상대를 재는 것 같았다. 무게를, 거리를, 각도를. 그리고 그 시선이 멈췄을 때 세 남자는 동시에 뒷걸음질 쳤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뭐야 진짜. 파란 점퍼 남자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냥 가자, 귀찮게. 검은 모자 남자가 뒤를 돌아봤다. 발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야, 우리가 왜 도망가? 회색 후드 남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단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을 뿐이었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걸 바꿨다. 세 남자는 동시에 뒤로 물러섰다. 발이 꼬이는 사람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가 다시 한 걸음 나아갔다. 이번에는 시선이 달라졌다. 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쪽 공간을 향하고 있었다. 가라는 뜻이었다. 말 없는 명령이었다. 아, 알았어요. 파란 점퍼 남자가 소리쳤다. 가면 되잖아요. 검은 모자 남자가 발을 돌렸다. 회색 후드 남자는 잠시 버티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다. 재수 없네, 진짜.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비를 맞으며 멀어졌다. 뒷모습에서 허세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국화를 꼭 쥔 채 서 있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잠겼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길을 비켜섰다. 노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발걸음은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노인이 묘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누군가는 눈빛으로 감사를 전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우산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다. 곧 그녀의 모습은 빛속에 섞여 사라졌다. 그날 밤 근처 파출소에는 신고가 들어왔다. 공동묘지 입구에서 노인을 협박한 남자 3명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얼굴과 차량 번호를 확보했다. 다음 날 오전 3사람은 모두 연락이 닿았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 파출소에 들어선 그들은 전날의 기세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합의할게요, 합의. 경찰은 담담하게 조서를 받았다. 피해자분이 처벌 원하십니다. 그리고 묘지 관리소에서도 업무 방해로 고소 의사 밝히셨고요. 3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그날 정식으로 입건되었다. 한편 그 시각 어느 재래시장 골목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채소를 고르고 있었다. 이거 얼마예요? 3,000원이요. 2개 주세요. 평범한 대화였다. 평범한 장보기였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도 특별히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시장 한쪽 노점상 할머니 앞에서 시비를 거는 젊은 남자가 보였을 때 그녀의 걸음이 잠시 느려졌다. 시선이 그쪽을 향했다. 젊은 남자는 이게 뭐 이렇게 비싸?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였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서려는 순간 시장 안쪽에서 상인회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컸다. 젊은 남자는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엔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 누군가 이미 나섰으니까. 시장을 나서는 길, 그녀는 비닐봉지를 하나 더 들고 있었다. 안에는 사과 몇 알과 상추 한 봉지가 담겨 있었다. 평범한 장복이었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한 공기가 남아 있었다. 사흘 후 도심 외곽의 한 요양병원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창밖으론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2층 201호실 앞에서 한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리려다 손을 내렸다. 망설임이 역력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다가왔다.
보호자세요? 아, 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면회 오셨어요? 네, 그런데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간호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많이 외로워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가끔 복도에 나와 계시기도 해요. 누가 오나 기다리시면서요. 남자의 손이 떨렸다. 서류 봉투를 꼭 쥐었다. 간호사가 지나가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남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이 보였다. 7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남자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흐려져 있었다. 누구시죠?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저예요, 어머니. 민숙, 민숙.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다. 아, 민수 우리 아들. 네, 어머니. 남자가 침대 옆에 앉았다. 노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아들의 손을 더듬었다. 언제 왔니? 방금요. 바쁠 텐데 왜 왔어? 어머니 보러 왔죠.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노인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여긴 어디니? 병원이에요, 어머니. 병원? 요양병원이요. 노인의 손이 이불을 더듬었다. 나 왜 여기 있지? 몸이 안 좋으셔서요. 그래, 몸이. 노인이 중얼거렸다.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다. 안에는 요양원 이전 동의서가 들어 있었다. 회사에서 준비해준 서류였다.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 없다는 이유였다. 더 좋은 곳이라고 했다. 비용도 회사에서 일부 지원해준다고 했다. 하지만 남자는 알고 있었다. 더 좋은 곳이 아니라 더 먼 곳이라는 걸. 어머니. 남자가 입을 열었다. 네. 저기 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노인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저 나무 보이니? 네, 어머니. 가을이구나. 네. 내 아버지가 가을을 좋아했지. 노인이 미소 지었다. 같이 단풍 보러 가곤 했어. 그러셨죠. 너도 같이 갔었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서류를 꺼낼 수 없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야, 거기 누구야? 거친 목소리였다. 남자가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 끝에서 2명의 젊은이가 서 있었다. 한 명은 병원복 위에 가죽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마스크를 쓴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간호사가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여기는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 우리 할머니 보러 왔는데. 시간이 무슨 상관이야? 가죽 재킷 남자가 소리쳤다. 규정이에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규정? 우리가 규정 때문에. 할머니도 못 봐? 마스크 쓴 남자가 비웃었다. 진정하세요. 다른 환자분들이. 닥쳐.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가죽 재킷 남자가 한 발 다가섰다. 간호사가 뒤로 물러섰다. 다른 병실 문들이 조금씩 열렸다. 보호자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민수도 망설이고 있었다.
개입하고 싶었지만 회사 일 때문에 문제를 만들 수 없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편한 옷차림의 여자였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녀였다. 공동묘지에서 노인을 도왔던 바로 그 여자였다. 하지만 이곳에선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왔다. 서두르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두 남자와 간호사 사이에 멈춰 섰다. 뭐야, 아줌마. 가죽 재킷 남자가 눈을 흘겼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과일 바구니를 간호사에게 건넸다. 잠시만 들어주시겠어요? 목소리는 조용했다. 간호사가 바구니를 받았다. 그녀는 두 남자를 바라봤다. 시선이 차가웠다. 할머니 병실이 어디죠? 왜요? 아줌마가 왜? 마스크 쓴 남자가 되물었다. 그럼 진짜 면회 온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 할머니. 거짓말. 그녀가 끊었다. 뭐? 면회 온 사람은 복도에서 소리 안 질러요. 뭐? 할머니 아픈 거 아는 사람은 병원에서 조용히 해요. 이 아줌마가 지금 가죽 재킷 남자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움직였다.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했다.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흑. 남자가 신음했다. 손목이 꺾이고 있었다. 가만 놔. 마스크 쓴 남자가 다가섰다. 그녀는 시선만 돌렸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눈빛만으로 마스크 쓴 남자의 발이 멈췄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놓았다. 가죽 재킷 남자가 손목을 움켜쥐며 뒷걸음질 쳤다. 미친 이 아줌마. 조용히 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여긴 병원이에요. 환자들이 쉬는 곳이에요. 면회 온 거 아니면 나가세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두 남자는 서로를 쳐다봤다. 잠시 망설이더니 발을 돌렸다. 재수 없어, 진짜. 중얼거리는 소리가 멀어졌다. 복도가 다시 평온해졌다. 간호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었다. 어느 병실이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203호요. 아, 박 할머니. 네. 자주 오시나 봐요? 가끔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복도를 걸어갔다. 민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203호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서 할머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또 오셨어요? 네, 할머니. 이렇게 자주 오시면 어떡해요? 보고 싶어서요. 대화가 이어졌다. 민수는 자신의 병실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다. 민수야. 네, 어머니. 너 언제 또 올 거니? 민수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봤다. 이전 동의서. 더 먼 곳으로 보내는 서류. 그는 천천히 서류를 구겼다. 자주 올게요, 어머니. 그래. 노인이 미소 지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민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복도 너머 203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일주일 후 서울 중심가의 한 대형 병원이었다.
응급실 앞은 사람들로 붐볐다. 구급차 사이렌이 멈추지 않았다. 보호자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대기실 한쪽 70대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손에는 낡은 보험 서류가 들려 있었다. 옆에는 40대 여자가 앉아 있었다. 딸로 보였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준대요. 그래.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딸이 주워 올렸다. 제가 들고 있을게요. 고맙다. 그때 대기실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30만 원? 젊은 남자였다.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머리는 노랗게 염색되어 있었고 팔에는 문신이 보였다. 네, 응급처치 비용이. 접수 직원이 설명하려 했다. 야, 나 그냥 손 좀 다친 건데. 왜 30만 원이야? 소독하고 꿰매고. 꿰맨 것도 겨우 세 바늘인데. 그래도 응급실 이용료가. 이용료? 장난해? 남자가 책상을 쳤다. 쾅 소리가 크게 울렸다. 대기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도 그쪽을 바라봤다. 딸이 아버지 손을 잡았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시선은 그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야, 이거 보험 처리 안 돼? 본인 부담금이에요.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네. 미쳤네, 진짜. 남자가 지갑을 꺼냈다. 안을 뒤적이더니 카드 몇 장을 던졌다. 이거 되는 거 하나 찾아봐. 손님 카드는 됐고 그냥 현금 깎아줘.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돼? 병원비 깎는 거 흔한 거 아니야? 접수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보호자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뭐야? 응급실에서 저러면 어떡해. 직원분 불쌍하네.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야, 니네 팀장 불러. 손님, 다른 분들도 계시니. 그래서 나도 환자인데 손 다쳤는데 남자가 손을 들어 보였다.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다지 심해 보이지 않았다. 아, 진짜 짜증나.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다. 내가 여기 리뷰 박살 낼 거야. 손님, 닥쳐. 남자가 소리쳤다. 대기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 시선을 피했다. 할아버지만 계속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딸이 작게 말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건 아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렇게 하면 안 돼. 할아버지가 일어나려 했다. 딸이 팔을 잡았다. 아버지, 몸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무슨 짓 할지 몰라요. 할아버지는 앉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접수대를 향하고 있었다.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편한 바지에 후드티 차림이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만 들려 있었다. 그녀였다. 복도를 지나 접수대 쪽으로 걸어갔다. 남자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야, 진짜 팀장 안 불러. 손님, 제발. 접수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남자 옆에 멈춰 섰다.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뭐야, 아줌마. 뒤에 사람들 많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순서 지켜주세요. 야, 나 지금 이거 처리하고 있잖아. 처리 끝났어요. 뭐, 비용 나왔으니 내거나 못 내면 상담 받으세요. 야, 네가 뭔데? 남자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시선만 남자의 손을 향했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남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이 느끼고 있었다. 뭐야? 남자가 중얼거렸다. 손을 내렸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이 달랐다. 복도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대기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남자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아, 알았어. 알았다고. 목소리가 작아졌다. 내면 되잖아, 내면. 남자가 주머니를 뒤적였다. 지폐 몇 장을 꺼내 접수대에 던졌다. 이거면 되지? 네. 접수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다. 영수증을 건넸다. 남자는 영수증을 구겨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재수 없어. 중얼거리며 자동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남자가 완전히 나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대기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접수 직원이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짧게 답하고 접수대로 다가섰다. 접수하러 오셨어요? 네. 건강검진 결과 받으러요. 성함이. 절차가 진행됐다.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딸이 작게 물었다. 아버지, 아는 분이세요? 아니, 모르는 분인데. 왜요?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았다. 딸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버지, 나도 예전엔. 네.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떨었다. 딸이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는 충분히 멋지세요. 그런가? 네.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고 대기실을 지나갔다.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 병원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손에 든 서류에는 건강검진 결과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며칠 후 한 동네 경로당이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노인 몇 분이 화투를 치고 계셨다. 한쪽에선 장기를 두고 있었다. TV에선 트로트가 흘렀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경로당 앞 벤치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다. 80대로 보였다.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옆에는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다. 그때 3명의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한 명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2명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양복 입은 남자가 말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시죠? 저희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재개발 보상금요. 아,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양복 남자가 서류를 꺼냈다. 나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세요? 간단해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야. 아드님은 지금 연락 안 되시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이거 놓치면 다음엔 돈 더 적어져요. 작업복 입은 남자가 끼어들었다. 지금이 제일 많이 받을 때예요. 그렇대도 나는. 할머니가 보따리를 끌어안았다. 양복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 우리 시간 없어요. 도장만 찍으세요. 5분이면 끝나요. 싫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해요. 아드님 동에 없어도 돼요. 그래도 안 돼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양복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작업복 남자 둘이. 할머니 양옆에 섰다.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도장만 찍으시면 편하게 끝나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꼭 쥐었다. 손이 하얗게 질렸다. 경로당 안노인들이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저 사람들 또 왔네. 무서워서 어떡해.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냐? 괜히 우리한테 화풀이하면.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했다. 그때 경로당 골목 입구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평범한 운동복 차림이었다.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녀였다. 멀리서도 상황이 보였다. 할머니를 둘러싼 세 남자. 떨고 있는 할머니의 손. 창문 너머 걱정스러운 시선들. 그녀의 걸음이 빨라졌다. 그녀가 벤치 앞에 멈춰섰다.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세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양복 남자가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를 바라봤다. 괜찮으세요? 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세 남자를 천천히 훑어봤다.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양복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다. 아줌마, 이거 남의 일인데. 끼어들지 마세요. 할머니가 싫다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건 아직 이해를 못하셔서. 이해 다 하세요. 뭐? 싫다는 말 다들 들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경로당을 향했다. 창문 너머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양복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아줌마,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예요. 그럼 변호사 대동하고 오세요. 뭐? 할머니 보호자도 부르고요. 그건 지금은 불법 영업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작업복 남자 하나가 다가섰다. 야, 아줌마.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시선만 그를 향했다. 남자의 발이 멈췄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우리 그냥. 다른 작업복 남자가 중얼거렸다. 나중에 다시 오면 안 돼? 양복 남자가 이를 갈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차갑고 정확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이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양복 남자가 서류를 집어넣었다. 할머니, 나중에 또 뵙죠. 안 와도 돼요. 그녀가 끊었다. 뭐? 다음엔 경찰이랑 같이 오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노인 협박죄.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증인도 많고요. 경로당 안노인들이
창문을 두드렸다. 맞아요. 우리 다 봤어요. 경찰 불러요. 새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양복 남자가 뒤를 돌았다. 가자. 형님. 가자고. 세 사람은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다. 뒷모습에서 위세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할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다.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그녀가 할머니 옆에 앉았다.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다 괜찮아요. 저 사람들 자꾸 와요. 이제 안 와요. 정말요? 네. 제가 신고해 둘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울먹였다. 경로당 문이 열렸다. 노인들이 하나둘 나왔다. 아이고,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우리가 겁쟁이라. 노인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됐어요. 전 그냥. 아니에요. 꼭 들어오세요. 노인들이 그녀를 이끌었다.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보리차가 나왔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노인들은 그녀 주변에 모여 앉았다. 어디 사세요? 근처요. 자주 봤는데. 가끔 산책해요.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요? 없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한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네. 이제부터 우리가 가족.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딸. 자주 놀러 오세요. 밥도 같이 먹고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온기였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작았다. 노인들은 따뜻하게 웃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경로당은 따뜻했다. 그날 저녁 근처 파출소에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로당 앞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유사 행위를 한 일당 3명에 대한 제보였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됐다. 며칠 후 3명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 재개발 사기 전과가 있는 자들이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이었다. 노인들을 협박해 헐값에 동의서를 받아내는 방식. 그들은 구속 수감됐다. 경로당 노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다. 다행이다. 이제 편하게 살겠네. 그분 덕분이야.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며칠 후 한 동네 시장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채소를 고르고 있었다.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요. 하나 주세요. 평범한 대화였다. 평범한 장복이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좁은 경로당에서, 요양병원에서도, 공동묘지에서도 봤다던데. 소문은 조용히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직접 묻지 않았다. 그저 조금 더 친절하게 대했다. 아줌마, 이거 덤으로 드릴게요. 사과 한 알 더 넣어 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작게 고개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시장을 나서는 길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저기요.
그녀가 돌아봤다. 경로당에서 봤던 할머니였다. 할머니, 깜빡했네. 이거 드려요. 할머니가 작은 보자기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김치예요. 제가 담갔어요. 괜찮아요.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꼭 받으세요. 할머니가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 잘 먹어야죠. 할머니가 웃었다. 주름 사이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도 작게 미소 지었다. 잘 먹을게요. 자주 오세요. 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돌아갔다. 그녀는 김치를 꼭 안고 천천히 걸었다. 석양이 등 뒤로 지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평범한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선 누군가 조금 더 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거리의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어뜨렸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두꺼워졌다. 어느 주말 오후였다. 도심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다. 손주를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멀리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뛰어왔다. 어머, 우리 손주.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아이가 할머니 품에 안겼다. 배고파요. 그럴 줄 알고 김밥 싸왔지. 와. 할머니가 보따리를 풀었다. 김밥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아이가 한 줄 집어 먹으려는 순간 옆에서 그림자가 드리웠다. 3명의 중학생이었다.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는 바지 밖으로 나와 있었다. 할머니, 뭐 드세요? 가장 키 큰 학생이 물었다. 김밥이네. 맛있겠다. 옆에 학생이 낄낄거렸다. 할머니가 손주를 끌어안았다. 애들아, 우리 먹을 거야. 할머니, 우리도 배고픈데요? 저기 편의점 가면 돈 없는데요? 키 큰 학생이 웃었다. 그냥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이건 손주 먹을 건데. 에이, 하나 정도야. 학생이 손을 뻗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움켜쥐었다. 안 돼. 할머니, 왜 이래요? 우리 그냥 달라는 거잖아요. 다른 학생이 다가섰다. 손주가 할머니 뒤에 숨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놀이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아이 엄마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떠났다. 벤치에 앉았던 노인들도 고개를 돌렸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자, 하나만 주세요. 키 큰 학생이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 한 줄을 꺼냈다. 여기, 고맙습니다. 학생이 김밥을 받아들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네. 우리도 줘. 나도. 다른 학생들도 손을 뻗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가슴에 안았다. 이건 안 돼, 손주 먹을 거야. 에이, 할머니. 하나씩만요. 학생들이 둘러섰다.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손주는 할머니 뒤에서 작게 떨고 있었다. 그때였다. 놀이터 입구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학생들이 고개를 돌렸다.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검은색 패딩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였다.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걸어오는 방식이 달랐다. 발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씩 물러섰다. 그녀가 할머니와 학생들 사이에 멈춰섰다. 말은 하지 않았다. 비닐봉지를 벤치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봤다. 시선이 차가웠다. 뭐야? 키 큰 학생이 중얼거렸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학생들이 동시에 뒤로 물러섰다.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다른 학생이 변명했다. 그녀의 눈빛이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키 큰 학생이 들고 있던 김밥을 향해서였다. 이거요? 학생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생이 김밥을 내밀었다. 그녀가 받아서 할머니께 돌려드렸다. 괜찮으세요? 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다시 학생들을 향했다. 세 명 모두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가세요.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네.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다. 뒤돌아서 걸어갔다. 뒷모습에서 허세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놀라셨죠?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꼭 안았다.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시선을 맞췄다. 무섭지 않아요. 이제 안 와요. 정말요? 네. 그녀가 작게 미소 지었다. 아이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할머니 김밥 맛있게 먹어요. 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비닐봉지를 들었다. 전 이만 갈게요. 저기, 할머니가 불렀다. 성함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래도 건강하세요, 할머니. 그녀가 가볍게 고개 숙이고 놀이터를 나섰다. 할머니와 손주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할머니, 저 아줌마 누구야? 모르겠구나. 근데 멋있어. 그러게. 할머니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다. 김밥 먹자. 응. 놀이터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다. 벽에는 액자 하나 없었다. 사진도 그림도 아무것도. 그녀는 비닐봉지를 식탁에 내려놓고 패딩을 벗었다. 거울 앞에 섰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얼굴. 특별할 것 없는 모습.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깊고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흘렀다. 오른쪽 어깨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총상 흔적이었다. 왼쪽 허벅지에도
긴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흉터를 만지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 일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밥 한 공기, 김치 몇 점, 계란말이 하나.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허투루 먹지 않았다. 천천히 정확하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다. 정리된 부엌을 보며 잠시 서 있었다. 텅 빈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겐 편안했다.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다. 표지는 해졌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707특임대 강민지 상사. 그 아래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20대의 그녀였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군복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같았다. 그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페이지를 넘겼다. 빈 페이지들이 이어졌다. 마지막 페이지에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5년 11월 15일. 공동묘지. 노인 한 명 도움. 11월 18일. 요양병원. 간호사 도움. 11월 22일. 대형병원 응급실. 접수 직원 도움. 11월 25일. 경로당. 할머니 도움. 12월 1일. 아파트 놀이터. 할머니와 손주 도움. 간결한 기록이었다. 감정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사실만 적혀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잠시 생각하다. 한 줄 더 적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수첩을 덮었다. 서랍에 다시 넣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20년 전 707특임대 훈련소였다. 강민지. 교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네. 20대의 그녀가 대답했다. 오늘 평가 결과 1등이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네. 특임대원은 항상 최고여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교관이 그녀를 바라봤다. 왜 여기 왔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다인가?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약한 사람을 지키고 싶습니다. 약한 사람?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게 군인의 본분이다. 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열심히 훈련했다. 사격, 격투, 폭발물 처리, 인질 구출, 침투 작전. 모든 훈련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3년 후 그녀는 정식 707특임대원이 되었다. 임무를 수행했다. 국내외 각지에서 테러범 제압, 인질 구출, 요인 경호. 위험한 임무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동료들이 그녀를 믿었다. 민지가 있으면 안심이야.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살 것 같아. 그녀는 많은 사람을 구했다. 하지만 모두를 구하지는 못했다. 어느 날 국경지대 작전이었다. 인질 3명을 구출하는 임무. 작전은 성공했다. 인질은 무사했다.
하지만 동료 한 명이 그녀를 대신해 총을 맞았다. 민지 괜찮아. 동료가 쓰러지며 말했다. 이게 우리 일이잖아. 대위님. 그녀가 동료를 안았다. 괜찮아, 넌 더 많은 사람 구해야 해. 동료의 눈이 감겼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임무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가 달라졌다. 5년 후 그녀는 전역했다. 상사 계급장을 달고 군을 떠났다. 훈장도 여러 개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훈장을 집에 두지 않았다. 부대에 기증했다. 왜 전역하십니까? 상관이 물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전역 후 그녀는 조용히 살았다. 작은 원룸을 얻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 식당에서, 편의점에서, 경비원으로, 군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생활비를 아껴 썼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화려한 삶도 원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만 계속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일. 처음엔 우연이었다. 지하철에서 노인을 밀치는 젊은이를 봤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노인을 일으켰다. 젊은이를 바라봤다. 말 한마디 없이 젊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두 번째는 마트에서였다. 계산원을 괴롭히는 손님을 봤다. 그녀는 그 사이에 섰다. 손님은 결국 사과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녀는 계속 그런 일을 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약한 사람이 억울해하는 모습을, 힘없는 사람이 당하는 모습을 그녀는 참을 수 없었다. 군에서 배운 건 싸우는 법이었지만 그녀가 진짜 배운 건 지키는 법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그녀는 거리를 걸었다. 평범한 옷차림으로, 평범한 사람처럼. 하지만 눈은 항상 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섰다. 오늘은 경비 아르바이트 날이었다. 도심의 한 오피스텔. 그녀는 1층 경비실에서 근무했다. 안녕하세요.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도 가볍게 답했다. 평범한 하루였다. 오전 내내 택배를 받고 방문객을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했다. 점심시간 경비실 앞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직접 싼 도시락이었다. 밥, 김치, 계란말이. 항상 똑같은 메뉴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먹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때 오피스텔 입구로 한 노인이 들어왔다. 70대 후반으로 보였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저기요. 노인이 그녀를 불렀다. 네, 어르신. 그녀가 다가갔다. 여기 며느리가 사는데 몇 호인지 모르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선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명단을 확인했다. 1205호네요. 고맙습니다. 노인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걸음이 불안했다. 휘청거렸다. 그녀가 재빨리 다가가 노인을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어지러워서. 잠시 앉으세요. 그녀가 노인을 벤치에 앉혔다. 물을 떠다 드렸다. 천천히 드세요. 고맙습니다. 노인이 물을 마셨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다. 많이 걸어오셨어요? 네, 버스 타고 왔는데. 여기까지 좀 걸었어요. 며느리분께 전화하셨어요? 전화기를 집에 두고 왔어요. 노인이 쓸쓸하게 웃었다. 요즘 깜빡깜빡해서. 그녀는 경비실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다. 1205호.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1층 경비실입니다. 어르신이 오셨는데. 어머, 아버님? 제가 바로 내려갈게요. 잠시 후 30대 여자가 뛰어내려왔다. 아버님. 미선아.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괜찮아, 혼자 올 수 있어. 아이고. 며느리가 노인을 부축했다. 그녀를 향해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잘 모셔드리세요. 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다. 도시락을 다시 들었다. 이미 식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후 근무가 시작됐다. 저녁 무렵 한 남자가 오피스텔에 들어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얼굴은 붉어져 있었다. 술 냄새가 났다. 어이. 남자가 경비실을 두드렸다. 네. 그녀가 나왔다. 택배 왔나? 성함이 어떻게? 1807호. 박준호. 남자가 소리쳤다. 그녀는 차분하게 택배함을 확인했다. 없으시네요. 뭐,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오늘은 안 오셨어요. 야, 제대로 확인해봐. 남자가 경비실로 들어오려 했다. 그녀가 앞을 막았다.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뭐, 야, 나 여기 사는 사람인데? 그래도 경비실은 안 됩니다. 야, 너 지금. 남자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게 가라앉았다. 남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이 느끼고 있었다. 뭐야? 남자가 중얼거렸다. 손을 내렸다. 내일 다시 확인해봐.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조용히 경비실로 돌아왔다. 며칠 후 그녀는 비번이었다. 집에서 쉴 수도 있었지만 밖으로 나왔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다. 과거가 떠올랐다. 동료들, 임무들, 그날의 총성. 그래서 그녀는 걷는 걸 택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걷는 것. 오늘도 그랬다. 한강 둔치를 걸었다. 날씨는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온 사람들. 그녀도 그 중 하나였다. 한참을 걷다. 벤치에 앉았다. 강물을 바라봤다. 흐르는 물은 멈추지 않았다. 항상 앞으로 계속 흘렀다. 그녀도 그랬다. 멈출 수 없었다. 과거에 머물 수 없었다. 앞으로 가야 했다. 아줌마. 누군가 불렀다. 고개를 돌리자 한 아이가 서 있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였다.
혹시 길 좀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려고? 저기 편의점이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엄마가 우유 사오래요. 저쪽으로 쭉 가면 나와. 그녀가 방향을 알려줬다. 고마워요. 아이가 뛰어갔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순수한 모습이었다. 아직 세상의 어두운 면을 모르는 아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일어나서 다시 걸었다. 한참을 걷다. 다시 시내로 들어왔다. 어느 골목길이었다.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조용한 주택가였다. 그때 앞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야, 가만 있어. 거친 목소리였다. 그녀의 걸음이 빨라졌다. 골목 안쪽 한 여고생이 두 남자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20대로 보이는 남자들이었다. 하나는 가죽 재킷, 다른 하나는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지갑 내놔. 가죽 재킷 남자가 말했다. 저 돈 없어요. 여고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휴대폰이라도 내놔. 후드티 남자가 손을 뻗었다. 안 돼요. 여고생이 뒤로 물러섰다. 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야, 시끄럽게 하지 마. 가죽 재킷 남자가 다가섰다. 그 순간 그녀가 골목에 들어섰다.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두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뭐야, 아줌마. 상관 말고 가요. 후드티 남자가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걸어왔다. 두 남자와 여고생 사이로. 아줌마, 진짜 가라니까? 가죽 재킷 남자가 눈을 흘겼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고생을 보호하듯 앞에 섰다. 그리고 두 남자를 바라봤다. 눈빛이 달라졌다. 차갑고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눈빛. 707특임 대원의 눈빛이었다. 두 남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야야, 뭐야. 후드티 남자가 중얼거렸다. 가세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두 남자는 서로를 쳐다봤다. 잠시 망설이더니 발을 돌렸다. 재수 없어. 중얼거리는 소리가 멀어졌다. 골목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여고생을 향해 돌아섰다. 괜찮아요? 네네. 여고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다쳤어요? 아니요. 집이 어디예요? 저기 두 블록 가면. 같이 갈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혼자 가면 위험해요. 그녀가 앞서 걸었다. 여고생이 뒤따랐다. 두 블록을 걸어 여고생 집 앞에 도착했다. 여기에요. 잘 들어가요. 고맙습니다. 여고생이 깊게 고개 숙였다. 앞으론 어두운 골목 피해요. 네. 사람 많은 길로 다녀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고생이 집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는 집으로 향했다. 오늘도 한 사람을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일주일 후 어느 재래시장이었다. 주말 오전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그녀도 그곳에 있었다. 장을 보러 온 것이었다. 채소 가게 앞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었다. 아줌마, 이거 신선해요. 가게 주인이 말했다. 하나 주세요. 네. 주인이 배추를 포장했다. 그때 시장 안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도둑이야. 그녀의 고개가 돌아갔다. 한 중년 남자가 가방을 들고 뛰고 있었다. 뒤에서 할머니가 쫓아오고 있었다. 내 가방. 할머니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남자는 빠르게 달렸다. 곧 시장 출구로 빠져나갈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녀가 움직였다. 배추를 내려놓고 재빠르게 달렸다. 707특임대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다. 속도가 빨랐다. 남자와의 거리가 좁혀졌다. 5m, 3m, 1m. 그녀가 손을 뻗었다. 남자의 옷깃을 잡았다. 흑. 남자가 비틀거렸다. 그녀는 정확한 동작으로 남자의 팔을 꺾었다. 아!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가방이 떨어졌다. 그녀는 남자를 제압한 채 주변을 둘러봤다. 경찰 불러주세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다. 할머니가 헐떡이며 도착했다. 고마워요. 괜찮으세요? 네, 제 가방. 그녀가 가방을 건넸다. 할머니는 가방을 꼭 안았다. 안에 통장이랑 도장이 다 들어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남자를 연행했다. 진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말했다. 네. 그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잡으셨어요? 운동 좀 했어요. 어떤 운동이요? 그냥 달리기요.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경찰도 더 묻지 않았다. 절차가 끝나고 그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다. 배추 가게 주인이 반갑게 맞았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배추 2개 드릴게요. 1개만 주세요. 아니에요. 꼭 받으세요. 주인이 배추 2개를 건넸다. 그녀는 작게 고개 숙이고 배추를 받았다. 시장을 나서는 길,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도둑 잡았대요. 혼자서요? 대단하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배추를 냉장고에 넣었다.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점심을 먹었다. 오후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민지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도둑 잡으신 거 봤는데요. 어떻게 제 번호를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왜요? 좋은 일 하셨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싫어서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또 전화가 왔다. 다른 방송국이었다. 역시 거절했다. 3번째, 4번째. 전화가 계속 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창밖을 바라봤다. 조용한 주택가였다.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 평화를 원했다. 주목받고 싶지 않았다.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약한 사람을 지키고 싶었다. 그게 전부였다. 며칠 후 그녀는 경로당에 갔다. 예전에 도와드렸던 할머니들이 계셨다. 어머, 우리 딸.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았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밥 먹었어요? 네. 그래도 떡 좀 먹어요. 할머니가 떡을 건넸다. 그녀는 감사히 받았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건강, 손주들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그녀에겐 따뜻한 시간이었다. 참, 시장에서 도둑 잡았다며? 한 할머니가 물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뉴스에 나왔어. 얼굴은 안 나왔지만 소문 다 났어. 할머니들이 웃었다. 우리 딸 대단해. 멋있어. 그녀는 쑥스러워했다.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대단한 거야. 할머니가 그녀 손을 잡았다. 고마워. 왜요? 이 동네 지켜줘서.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 누가 신경 써줘? 근데 넌 우릴 지켜줘. 고마워.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더 감사해요. 왜? 할머니들이 저한테 가족 같아서요. 경로당이 조용해졌다. 할머니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우리도 그래. 넌 우리 딸이야. 진짜 딸. 할머니들이 그녀를 안았다. 따뜻한 온기였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가족의 온기였다. 겨울이 깊어졌다. 거리에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살았다. 경비 일을 하고 장을 보고 혼자 밥을 먹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있었다. 요양병원 할머니가 있었다. 시장 상인들이 있었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어느 날 공동묘지를 지나갔다. 처음 노인을 도왔던 그곳이었다. 눈 쌓인 묘지는 평화로웠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돌아가신 동료를 생각했다. 대위님, 작게 중얼거렸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불었다. 눈송이가 흩날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잘하고 있다는 걸, 약한 사람을 지키고 있다는 걸, 그게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그녀는 다시 걸었다. 눈 쌓인 길을 천천히 멀리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앗! 그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저녁 원룸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론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2025년 12월 15일 재래시장 할머니 가방 되찾아드림 12월 18일 공동묘지 앞 넘어진 할아버지 부축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짧은 문장을 추가했다. 내일도 모레도 수첩을 덮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도시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걸. 707특임대 출신 강민지 상사. 이제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녀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그녀의 남은 인생이었다. 밤은 깊어갔다. 눈은 계속 내렸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도 누군가를 지킬 것이다. 조용히, 말없이, 그렇게. 세상은 몰랐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엔 언제나 평화가 남아 있었다. 작은 평화, 조용한 평화, 하지만 분명한 평화.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남기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눈은 밤새 내렸다. 아침이 오면 세상은 하얗게 덮일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일어나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